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가운데 솥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간 솥단지였습니다. 아궁이에 올리면 국물이 셀 것이었습니다. 그 솥단지 앞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에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빛 비녀였습니다. 그런데 비녀 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탕에 들어간 풀은 7가지입니다.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여인이 첫 번째 풀의 이름을 읊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노부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노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은 읊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쓰고도 매운 냄새였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깨진 솥단지를 이고 시집왔을까요? 그리고 은빛 비녀는 왜 검게 변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십시오. 경상도 산골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약밭골이었습니다. 산비탈마다 약초밭이 늘어선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쑥 냄새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여름이면 산자락에서 박하향이 내려왔습니다. 가을이면 들국화 내음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 옆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돌멩이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저녁이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돌담이 높은 집이었습니다. 박좌수 댁이었습니다. 좌수란 마을의 으뜸 어른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좌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집안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안주인 조씨였습니다. 조씨는 목소리가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조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머슴도 종도 조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조차 조씨의 이름이 나오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진우의 나이 25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는 약초밭에서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흙 냄새를 맡으면 숨이 트였습니다. 그런 진우에게 혼사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 쪽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산 너머 장터마을에 행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달문이었습니다. 달문은 지게에 약초 보따리를 지고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달문을 거지라 불렀습니다. 옷은 해진 누더기였습니다. 집신마저 닳아 바닥이 보였습니다. 달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봉연이었습니다. 봉연의 나이 15이었습니다. 봉연은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코가 남달랐습니다. 약초 냄새를 맡으면 이름을 알아맞혔습니다. 쑥과 인진쑥을 냄새로 구별했습니다.
당귀와 독칼의 뿌리를 막기만 해도 갈라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달문이 봉연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 것이었습니다. 산비탈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풀잎 위에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봉연의 손가락에 흙이 묻었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달문이 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봉연아, 이 풀 냄새를 맡아보거라. 봉연이 코를 풀잎 가까이에 대었습니다. 풋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쑥이에요. 달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쑥이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봉연이 옆에 풀잎을 맡았습니다. 봉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냄새가 달라요. 맵고 쓰고 코가 아파요. 달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초오라 하는 풀이다. 사람이 먹으면 목숨을 잃는다. 달문이 봉연의 손을 잡아 풀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봉연아, 잘 기억해 두거라. 내 코가 언젠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봉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연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눈이 슬퍼 보여서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연이 산길을 내려오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 매. 약하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봉연이 풀숲을 헤쳤습니다. 새끼 사냥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앞다리에 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사냥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봉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연의 손이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끈이 억세었습니다. 봉연의 손가락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봉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이 풀렸습니다. 새끼 사냥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봉연이 사냥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사냥의 털이 보드라웠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거라. 사냥이 봉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사냥이 돌아서서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봉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마을 위로 길게 내려왔습니다. 봉연은 몰랐습니다. 그 사냥이 15년 뒤에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약박골이 자신의 시집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봉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편 봉연의 아버지 달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문은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2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연의 혼사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봉연의 나이 20이 되던 해였습니다. 5해가 더 흐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달문이 병에 들었습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달문이 봉연을 불렀습니다. 봉연아, 약박골 박자수 댁에서 혼담이 왔다. 봉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자수 댁이라 하며. 달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와 지붕에 돌담이 높은 집이다.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 하더구나. 진우가 장가를 못 간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 씨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조 씨가 깨뜨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니다. 그 말을 25번도 넘게 했습니다. 결국 조 씨가 스스로 택한 며느리가 봉연이었습니다.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거지의 딸이면 고분고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봉연은 가마를 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봉연은 걸어서 시집에 왔습니다. 머리에 보따리 하나를 이고 왔습니다. 보따리 안에 깨진 솥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이 3줄이나 간 솥단지였습니다. 혼수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깨진 솥단지를 혼수로 가져오다니 참으로 볼거리로구먼. 봉연이 박자수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조 씨가 대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조 씨가 봉연의 머리 위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조 씨의 입꼬리가 비뚤게 올라갔습니다. 깨진 솥단지가 혼수란 말이냐. 봉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씨가 보따리를 잡아챘습니다. 솥단지가 마당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깨진 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굴러 나왔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조 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은빛 비녀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손가락 2마디만 했습니다.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조 씨의 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년이 은비녀라. 어디서 훔쳐온 것이냐. 봉연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입니다. 조 씨가 비녀를 봉연에게 던졌습니다. 비녀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주었습니다. 봉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흙 묻은 비녀를 치마 끝으로 닦았습니다. 조 씨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주마. 새벽 달 굴기 전에 부엌에 불을 떼고 솥에 물을 올려라.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라. 그리고 입은 다물고 있거라. 봉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봉연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시 2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봉연의 아버지 달문의 과거입니다. 달문은 본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약재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영천서 씨였습니다. 대대로 어이에게 약재를 올리던 명문이었습니다. 어이란 임금님의 몸을 보살피는 의원이었습니다. 그 어이가 쓰는 약재를 대는 집안이 영천서 씨였습니다. 달문은 약재 감별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1000가지 약초의 냄새를 코로 구별해냈습니다. 독초와 약초를 눈을 감고도 갈라냈습니다. 손끝으로 뿌리를 만지기만 해도 이름을 맞췄습니다. 그런 달문에게 하루아침에 화가 닥쳤습니다. 누군가가 달문의 약재 창고에 독초를 섞어 넣었습니다. 그 약재가 그대로 어이에게 올라갔습니다. 어이가 그 약재로 탕을 달였습니다. 탕을 마신 환자가 독에 당했습니다. 모든 죄가 달문에게 돌아갔습니다. 달문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이 쫓아왔습니다. 달문은 어린 딸 봉연을 안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에 몸져 눕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은 어린 딸 봉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은빛 비녀 하나였습니다. 달무는 거지 행상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숨어 살았습니다. 20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달무는 딸에게 약초 감별하는 법만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영천 서씨 집안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문의 약재에 독초를 섞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뒤에 밝히겠습니다. 다시 봉연의 시집살이로 돌아가겠습니다. 봉연이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봉연의 하루는 새벽 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시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봉연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봉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독에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었습니다. 봉연의 손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갈라진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봉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봉연이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조씨가 밥상을 받았습니다. 조씨가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조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찌개냐? 빨래 헹군물이냐? 조씨가 밥상을 밀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마루에 흘렀습니다. 봉연이 무릎을 꿇고 국물을 닦았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봉연의 무릎 위로 국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살이 따끔거렸습니다. 봉연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봉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지년이 밥을 지을 줄이나 알겠느냐. 내 아비는 풀뿌리나 캐는 놈이었지. 봉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어머님. 조씨가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거지년이 약 냄새를 알면 걔도 맥을 짚겠다. 그 말이 봉연의 귀에 박혔습니다.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우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진우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연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연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봉연이 시집 온 지 반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조씨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꾸짖었습니다. 빨래를 해도 꾸짖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꾸짖었습니다. 봉연이 무엇을 해도 조씨의 입에서는 꾸짖는 말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연이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박씨가 지나가다 봉연을 보았습니다. 박씨가 우물 옆에 멈추어 섰습니다. 거지년이 또 우물을 더럽히는구먼. 박씨가 봉연 옆에 있던 물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물동이가 넘어졌습니다. 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봉연이 엎질러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동이를 세웠습니다.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박 씨가 혀를 찼습니다. 저것이 사람이냐 나무 토막이냐. 봉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봉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연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초 뭉치였습니다. 당귀 잎과 감초 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봉연이 약초 뭉치를 들어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와 산에서 캐던 약초 냄새였습니다. 봉연이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산빛 아래 무언가 서 있었습니다. 산양이었습니다. 뿔이 2뼘쯤 자란 산양이었습니다. 새끼 때와는 달랐습니다. 몸집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봉연이 덫에서 풀어준 그 산양이었습니다. 봉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져다 놓은 것이냐. 산양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연은 약초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약초 냄새가 봉연의 코끝에 퍼졌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봉연의 눈물이 약초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며느리의 친정을 캐고 있었습니다. 조 씨가 마을 떠돌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저 며느리 친정아비가 어디서 뭘 하는 놈인지 알아보거라. 김서방이 장터마을로 떠났습니다. 보름이 지나 김서방이 돌아왔습니다. 서달문이라는 행상인데 약초를 캐서 파는 자이더이다. 조 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약초, 거지가 약초를 판다고? 조 씨의 머릿속에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조 씨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비가 약초에 독을 타서 사람을 해친 도적이라 하더구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가 약초에 독을 탔다고? 그런 놈의 딸이 이 마을에 시집왔단 말이냐?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봉연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봉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연이 조 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 씨가 봉연을 쏘아보았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아니라 해서 아닌 줄 아느냐. 거지년이 대들기까지 하는구나. 봉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봉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봉연을 피했습니다. 우물에서도 봉연이 오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터에서도 봉연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봉연은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그 무렵 봉연에게 따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봉연이 부엌에서 나오니 마루 끝에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잡곡죽이었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발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먹고 힘을 내시오.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봉연이 사발을 들었습니다. 봉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한술 떴습니다. 텁텁했습니다. 잡곡이 제대로 끓지 않아 덩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것을 받았습니다. 봉연이 죽을 다 비웠습니다. 사발 바닥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누룽지 맛이 손가락에 남았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봉연이 빈 사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조씨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연이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조씨의 구박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봉연이 빨래를 널다가 조씨에게 불려갔습니다. 조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독 물이 탁하다. 봉연이 물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어머님, 맑은 물입니다. 조씨가 봉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봉연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탁하다면 탁한 것이다. 대들지 마라. 봉연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봉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독을 들고 나가 물을 비웠습니다. 다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봉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진우가 먼 데서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이번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봉연이 시집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조씨가 다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부엌에서 수상한 짓을 한다. 불을 태우고 무언가를 만든다. 독을 만드는 것이 틀림없다. 마을 사람들이 봉연을 더 심하게 피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봉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봉연이 마을 길을 걸으면 뒤에서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봉연의 등에 돌이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봉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과거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봉연의 아버지 달문이 누명을 쓴 그 사건 말입니다. 달문의 약재 창고에 독초를 섞어 넣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20해 전 달문의 약재상은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어이에게 약재를 올리는 일은 큰 이권이었습니다. 그 이권을 탐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곡물과 약재를 함께 파는 큰 상단이었습니다. 그 상단의 주인은 젊은 날의 조씨였습니다. 조씨는 남편 박자수와 함께 한양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달문의 약재상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조씨가 사람을 시켜 달문의 창고에 독초를 섞었습니다. 달문이 죄인이 되어 달아났습니다. 조씨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약재상 자체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조씨는 이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씨 부부는 한양을 떠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경상도 약밭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지를 사들이고 좌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씨만 남았습니다. 조씨는 그 옛날의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딸 봉연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봉연의 아비가 그 서달문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의 보고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캐서 파는 서달문이라는 이름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 자신이 몰아낸 그 약재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조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 내쫓아야 했습니다. 조 씨의 구박이 더 심해진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봉연도 진우도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봉연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봉연이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른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조 씨가 봉연을 불렀습니다. 오늘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와라. 봉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약초를 캐올까요? 조 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에 약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연이 종이를 보았습니다. 봉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약초 중 3가지가 독초였습니다. 초, 부자, 천남성. 사람이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풀이었습니다. 봉연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봉연이 산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봉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독초를 캐오라 한 것일까?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 봉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연은 약초만 캐서 돌아왔습니다. 독초는 캐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게 약초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조 씨가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시킨 것이 이것뿐이더냐? 나머지는 어찌한 것이냐? 봉연이 대답했습니다. 산이 깊어 다 찾지 못했습니다. 조 씨가 봉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조 씨의 눈이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가 등을 돌렸습니다. 봉연은 그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봉연은 아직 그 전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봉연이 시집 온 지 3년 하고도 반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산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베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 씨가 봉연을 마루로 불렀습니다. 마루에는 마을 사람 5-6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박 씨도 있었습니다. 김서방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봉연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인연이 밤마다 부엌에서 독을 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봉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 씨가 무언가를 꺼내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약초 묶음이었습니다. 봉연의 부엌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산양이 놓아두고 간 약초였습니다. 당귀잎과 감초 뿌리였습니다. 독초가 아니었습니다. 약이 되는 풀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그것을 독초라 우겼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독초가 아니고 무엇이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독을 만들고 있었구먼. 아비가 독을 탄 자이니 딸도 그렇겠지. 봉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당귀와 감초입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조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지년이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마을 노인 박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조마님 말이 옳소. 거지의 딸이 약초를 알 리가 없지 않소. 봉연이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봉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씨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인연을 내쫓겠다. 이 집안에 독을 들이는 년은 며느리가 아니다. 봉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조씨가 봉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봉연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조씨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봉연이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봉연에게는 신발도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봉연의 발이 눈밭을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봉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봉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봉연이 걸었습니다. 눈밭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봉연의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바람이 봉연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봉연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봉연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하얗게 빛났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휘. 봉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봉연이 쓰러졌습니다.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봉연의 볼에 닿았습니다. 봉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봉연은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시집에서는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봉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연의 손이 가슴께를 더듬었습니다. 비녀가 만져졌습니다. 어머니의 은빛 비녀였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비녀가 차가웠습니다. 봉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봉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한 호흡 쉬고 이어가겠습니다. 봉연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봉연의 몸 위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봉연이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무언가 서 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큰 뿔이 달린 사냥이었습니다. 뿔이 내 뼘은 되어 보였습니다. 몸집도 컸습니다. 어린 시절의 새끼 사냥이 이렇게 자란 것이었습니다. 사냥이 봉연 앞에 서서 봉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달빛에 젖은 눈이었습니다. 사냥이 봉연의 어깨에 코를 대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사냥의 숨이 봉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봉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구나. 찬양이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찬양이 몸을 돌렸습니다. 산길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봉연을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봉연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봉연이 산양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산양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봉연이 따라올 수 있도록 느리게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산양이 앞서 걸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봉연은 산양이 밟은 자리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산양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그 위에 봉연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 중턱에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산양이 움막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봉연이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에 마른 풀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봉연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약초 묶음이 있었습니다. 말린 감초와 당귀와 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종이가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달문의 글씨였습니다. 봉연의 아버지 달문의 글씨였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연에게 이 비녀는 독초에 닿으면 은빛이 검게 변한다. 이것이 우리 영천서씨 약재 감별사의 마지막 증표이다. 내가 이 비녀를 쥐는 날이 오면 너의 코와 비녀를 믿어라. 봉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 비녀였습니다. 달빛이 비녀에 비쳤습니다. 은빛이 맑게 빛났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봉연의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봉연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봉연이 움막 밖을 보았습니다. 산양이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산양이 봉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봉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산양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밤 봉연은 움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른 풀이 몸을 감쌌습니다. 풀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봉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 코와 비녀를 믿어라. 봉연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연이 움막을 나왔습니다. 눈이 그치고 해가 떠 있었습니다. 산 위에 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 위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눈밭이 반짝였습니다. 봉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연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봉연이 움막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봉연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약밭골이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박자수 댁이었습니다. 봉연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쫓겨났지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봉연에게는 밝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조씨가 왜 독초를 캐오라 했는지, 조씨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봉연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양이 봉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양이 봉연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봉연이 멈추면 산양도 멈추었습니다. 봉연이 걸으면 산양도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봉연의 발이 아팠습니다. 맨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녹아 진흙이 된 곳을 밟았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봉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산양이 멈추었습니다. 마을 안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봉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양이 서 있었습니다. 큰 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봉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돌아올 것이다. 산양이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봉연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봉연이 곧장 박자수 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서 봉연은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박자수 댁조 마님이 큰 잔치를 벌인다더구먼. 무슨 잔치?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새 며느리를 드린다는 잔치라지. 잔치에 마을 사람들을 다 부른다 하더이다. 음식을 크게 차린다 하더구만. 봉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잔치라. 음식이라. 봉연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조씨가 독초를 캐오라 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부자, 천남성. 사람이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풀이었습니다. 설마 잔치 음식에 넣으려는 것은 아닌가. 봉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것인가. 봉연은 생각했습니다. 조씨가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봉연은 박자수 댁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조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에 이것을 넣어라. 마님, 이것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잔치에 이 고을 현감 나으리가 오신다. 현감 나으리 앞에 올리는 탕에 이것을 넣어라. 봉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감이라. 나라의 고을 수령인 현감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봉연은 그 자리에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씨가 왜 현감을 해치려 하는 것일까? 봉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 대목에서 조씨의 과거를 조금 더 풀어야 하겠습니다. 조씨는 한양에서 내려온 뒤 약박골에서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중에 남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나의 토지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나라 땅을 제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현감이 두려웠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재산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감을 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하여 독이 든 탕을 올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봉연은 이 모든 사정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조씨가 잔치 음식에 독초를 넣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연은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봉연은 담장을 떠나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은빛이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 코와 비녀를 믿어라. 봉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치가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잔치 전날이었습니다. 봉연은 장터에서 이웃마을의 약초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늙은 약초꾼이었습니다. 봉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고을 관아에 가는 길을 아십니까? 약초꾼이 봉연을 위아래로 보았습니다. 관아에는 왜 가려 하느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약초꾼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봉연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관아의 문지기가 봉연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현감 나으리를 만나겠다고? 봉연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현감에게 직접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봉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봉연은 잔치날에 직접 그 자리에 가기로 했습니다. 독이 든 탕을 막으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잔치날이 왔습니다. 박자수 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렸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넋시루가 올라왔습니다. 약과가 쌓였습니다. 잡곡밥에 탕이 놓였습니다. 탕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고기와 약초가 섞인 탕이었습니다. 조씨가 직접 차린 탕이었습니다. 현감이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씨가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먼 길을 오셨습니다, 나으리. 현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마을 노인 박씨도 있었습니다. 진우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은 뒤 진우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술잔이 돌았습니다.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현감 앞에 탕이 놓였습니다. 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조씨가 탕을 권했습니다. 나으리, 이 탕은 제가 직접 달인 것입니다. 한술 드시옵소서. 현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 사냥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밖에 사냥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 옆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봉연이었습니다. 봉연의 머리에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빛 비녀였습니다. 봉연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에? 봉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연이 곧장 현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년을 막아라. 쫓겨난 년이 감히 들어오다니. 마을 사람 둘이 봉연을 잡으려 했습니다. 봉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연이 현감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현감이 봉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봉연이 머리에서 비녀를 빼었습니다. 은빛 비녀였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탕 속에 담갔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탕 속에 잠겼습니다. 하나, 둘, 셋. 봉연이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녀 끝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빛이었던 비녀가 먹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봉연이 비녀를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비녀는 독초에 닿으면 검게 변합니다. 봉연이 탕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봉연이 탕 위로 코를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봉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봉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탕에 들어간 독초는 7가지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대목을 읽어주시는 분은 여기서 3박자를 쉬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봉연이 첫 번째 이름을 읊었습니다. 첫째, 초입니다. 뿌리에 독이 있으며 입이 마비되는 풀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봉연이 두 번째 이름을 읊었습니다. 둘째, 부자입니다. 초와 같은 뿌리이나 더 독한 것입니다. 조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연이 세 번째 이름을 읊었습니다. 셋째, 천남성입니다. 줄기에 독이 있어 살을 태우는 풀입니다. 현감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현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연이 네 번째 이름을 읊었습니다. 넷째, 바나입니다. 목구멍을 붓게 하는 풀입니다. 다섯째, 상산입니다. 구역질을 일으키는 풀입니다. 여섯째, 대극입니다. 배를 뒤집는 풀입니다. 일곱째, 봉연이 마지막 이름을 읊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봉연이 조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씨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연이 말했습니다. 일곱째는 투구꽃입니다. 이 풀을 넣은 자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어찌 독초의 이름을 이리 꿰고 있느냐? 봉연이 현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천서씨 약제 감별사 서달문의 딸 봉연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연의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찬양이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찬양의 입에 무언가 물려 있었습니다. 풀뿌리였습니다. 투구꽃의 뿌리였습니다. 찬양이 풀뿌리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봉연이 풀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투구꽃의 뿌리입니다. 이 사냥이 조마님의 부엌 뒤편 항아리에서 물어온 것입니다. 조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조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조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감이 조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씨, 이것이 사실이냐? 조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 박씨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박씨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박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봉연에게 돌을 던지고 물동이를 걷어찬 것이 떠올랐습니다. 거지년이 물 더럽힌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박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봉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안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찬양이 봉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찬양이 봉연에게 고개를 기댔습니다. 봉연이 찬양의 뿔을 쓰다듬었습니다. 찬양의 뿔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봉연이 조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봉연이 조씨의 말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거지년이 양 냄새를 알면 개도 맥을 짚겠다. 조씨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봉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지년이 양 냄새를 알았습니다. 7가지 독초의 냄새를 알았습니다. 조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초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쓰고 매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약초 냄새였습니다. 현감이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조씨를 결박하라. 수행원 둘이 조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씨의 손이 묶였습니다. 조씨가 소리쳤습니다. 풀어라. 내가 이 마을의 안주인이다. 현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주인이 잔치탕에 독을 넣었다.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조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봉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더 아뢰겠습니다. 현감이 봉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거라. 봉연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20해 전 한양에서 약재상 영천서 씨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약재 창고에 독초를 몰래 섞어 넣은 자가 있었습니다. 봉연이 조씨를 가리켰습니다. 그 자가 바로 조씨입니다. 조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다. 봉연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달문이 움막에 남겨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뒷면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문이 20해 동안 조사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씨가 누구를 시켜 약재 창고에 독초를 넣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20해 전에도 조씨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현감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이것이 사실이냐?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서방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서방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20해 전에 조마님이 시켜서 약재 창고에 독초를 넣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마님이 그런 짓을 했다니.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마을에 내려와 살았단 말이냐. 조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감이 선언했습니다. 조씨를 관하로 끌고 가라. 20해 전의 죄와 오늘의 독살 미수를 함께 다스리겠다. 수행원이 조씨를 끌고 갔습니다. 조씨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봉연이 서 있었습니다. 봉연의 머리에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검게 변한 비녀였습니다. 그 비녀가 조씨의 눈에 마지막으로 박혔습니다. 조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씨가 끌려 나갔습니다. 김서방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봉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노인 박씨가 봉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연아,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내게 돌을 던지고 물동이를 걷어찬 것을 용서해 다오. 봉연이 박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박씨가 봉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 늙은이의 눈이 어두웠다. 봉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은 모르셨던 것입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봉연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봉연 앞에 섰습니다. 진우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봉연, 내가 미안하오. 봉연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구박할 때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소. 당신이 쫓겨나는데 나는 문 앞에 서서 보기만 했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진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봉연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진우가 봉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봉연이 말했습니다. 그 밤 마루 끝에 놓여있던 잡곡죽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죽도 제대로 못 끓여서 덩어리가 남아있었지요. 봉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텁텁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진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깨진 솥단지가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세 줄 간 솥단지였습니다. 봉연이 솥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솥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솥단지 고쳐 쓰겠소. 봉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쳐 쓰면 됩니다. 금이 갔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사냥이 서 있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사냥이었습니다. 사냥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냥의 까만 눈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냥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산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냥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발자국이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더니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연의 아버지 달문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20해 만에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달문이 약박골로 왔습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달문의 병은 봉연이 직접 약을 달여 낫게 했습니다. 감초와 당귀와 황기를 넣은 탕이었습니다. 봉연이 탕을 달이는 동안 부엌에서 약초 냄새가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달문이 딸이 달인 탕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달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연아, 내 어머니가 이 약 냄새를 좋아했다. 봉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엌에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약박골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약박골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봄마다 봉연의 부엌 문 앞에 약초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놓아두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당 흙바닥에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양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봉연은 그 약초를 거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연을 약박골에 으뜸 약재 감별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말이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깨진 솥단지를 이고 온 며느리가 마을을 살렸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산골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옵소서.